사랑하는 더함공동체 교회 권요셉 목사님께서 사람의 줄, 사랑의 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제 3개월의 안식월을 마치는 마지막 주일에 새맘에서 함께 이렇게 재능 나눔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네, 다 힘껏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은 이제 건자견에서 나와서 느헤미야로 갔는데요. 이전에 건자견에 소속돼 있었던 더함 공동체 교회 권유세 목사입니다. 더함 공동체 교회 온 지는 5년이 되었고요. 이제 작년에 재신임을 받아서 이제 5년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6년째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새만교회는 제가 2번 사실은 그 강당교류차 설교하러 왔었고, 또 새만교회는 저한테도 상당히 특별한 교회인데요. 저는 원래 그 합신 출신 목회자고, 제가 더한공동체교회나 건자견의 정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더한공동체교회로 청빙을 받아서 왔었어요. 근데 제가 꿈꾸던 교회의 그런 그림은 맞는데, 그 비판적인 시각에서의 그림은 맞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그럼 바꿔나가야 될까라는 그림은 없는 거예요. 그때 나름 제가 모델링을 했던 교회가 새맘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새맘교회가 있어서 저는 나름, 아, 이게 틀리지 않겠구나 하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됐었고요. 또, 제가 아는 바로는 이렇게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저희 교회랑 새맘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직 줌으로만 드리는, 보통은 이제 줌이 이제 서브로 가고, 이제는 메인으로는 다 오프라인으로 전환하는 추세인데, 저희도 아직은 이제 줌이 메인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위로가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제 전할 거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오늘은 설교는 아니고, 제가 심리학을 전공하고, 지금 하는 일도 이제 심리학과 정신분석학, 뭐 뇌과학 이런 쪽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있어서도 제가 이제 보수적인 합신 교단에 있을 때는 제가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충고를 해주시고 되게 좀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될 일을 왜 세상 학문으로 하는지에 대한 좀 비판도 많았었고요. 특히 이제 뭐 심리학에 빠진 기독교 뭐 이런 책들이 있어서 기독교적 시각에서 진화론 바탕의 심리학적 흐름을 그런 비판하는 그런 분들로 인해서 좀 되게 많이 위축돼 있었는데, 이제 제가 소위 이제 진영 이동을 하면서 이제 일반은총의 영역에서 이제 심리학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뭐 가르치고 하는 것들이 좀 거리낌이 없어져서 마음이 아주 편합니다. 교회에 와서 특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저로서는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러면 좀 나눠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혹시 화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 네, 해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읽은 말씀입니다. 요 말을 잠깐 하고 이게 거의 오늘의 주제 내용이라서 죄송합니다.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면, 호세아가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강국들이 많았고요. 그 강국들이 되게 풍요로웠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기아의 허덕이기도 하고 배고픔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먹을 걸 주지 않으니까 이제 불만을 많이 이야기를 할 때,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 말이에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도를 해도 먹을 걸 안 주지? 이 불만에 대해서 줬어. 사람의 줄, 사랑의 줄을 통해서
너에게 줬어.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준 거예요. 저는 이게 어떤 공동체의 혹은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은 심리학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 없이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는 고민을 조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뇌에 정보가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구성하는 그런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는 감각을 먼저 합니다. 우리는 이 감각이라고 하는 건 결국 오감이거든요. 시각, 후각, 미각, 촉각, 청각, 이렇게 오감인데,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봐 주세요. 오감이 없어요.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미 오감을 다 경험하고 나서가 아니라,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오감이 전혀 없어요. 오감이 전혀 없는데, 그러면 얘는 세상을 인지할 수 있을까요? 세상을 인지할 수 없어요. 태어났는데 볼 수도, 냄새 맡을 수도, 맛볼 수도, 이 촉각을 느낄 수도, 들을 수도 없다면 엄마의 개념도 알 수 없고 아빠의 개념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뇌가 자라지 못해요. 그냥 정지되는 겁니다. 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 개념이라고 하는 것, 관계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구성되려면 일단 오감이 있어야 돼요. 오감이 있어야 되고, 그게 먼저 감각이 돼야 됩니다. 그게 첫 시작이에요. 감각이 하나라도 있어야 돼요. 하나라도. 이게 만약에 시각이라면 뭐 청각이나 미각은 없을 수 있어도 시각이라도 있어야 그 시각을 통해서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고요. 타자를. 뭐 이게 시각이나 청각이 없으면 뭐 미각이라도 남아서 맛이라고 하는 감각을 통해서라도 뇌가 활성화돼야 돼요. 이 감각이 없으면 뇌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이미 감각 기억을 갖고 있으면 이 오감이 다 없어져도 뇌는 움직이는데, 태어날 때부터 감각 기능이 아예 없다는 전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외부를 내가 받아들일 때는 기본적으로는 감각이 1차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각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한번 감각을 하면 손으로 뭔가를 만졌다면 촉각이 온 거잖아요. 그럼 뇌가 바로 아는 게 아니라 신경계를 타고 쭉 들어가서 이제 뇌의 어딘가로 전달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감각 이후에는 그 신경계를 통해서 뇌로 전달이 돼서 뇌가 손이 감각한 걸 확인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지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각 기능이라고 돼 있고요. 여기 감각 기능이라고 돼 있는 이 지점들에 우리가 그 오감을 통해서 감각한 것들이 신경계를 타고 들어와서 이제 여기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들이 그냥 지각이 된 것만으로는 우리는 개념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 감정이라고 하는 걸 형성하지 못해요. 이게 먼저 이 각각의 뇌 분야가 다르잖아요. 여기에 시각 기능이 있고 다른 감각 기능들, 청각 기능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요 분포되어 있는 각 지역으로 시각이 들어가고 다른 감각들이, 후각이 들어가고 청각이 들어가고 다른 감각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연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상을 처음에 감각에서 지각까지 간 것만으로는 대상을 확인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어떤 제 아내를 보고 제 아내에게서 나는 향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향기를 후각으로 맡았어요. 시각으로 제 아내를 봤어요. 그리고 제 아내를 손으로 이렇게 만져서 촉각을 느꼈어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이 뇌는 어떻게 인지하냐면, 이 지각 단계에서는 이 대상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본 아내가, 이 냄새가 아내의 냄새고, 이 촉각이 아내의 촉각이고, 이 소리가 아내의 소리라는 걸 처음에는 종합하지 못해요. 이거를 대상을 하나로 종합하지 못하고 다 따로 노는 거죠. 그런데 아주 빠른 속도로 이렇게 감각이 다 이 뇌로 와서 지각이 됐는데, 이 지각들이 요 주름들 사이에 백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백질이라고 하는 게 이 정보들을 다 종합을 해요. 다 종합을 해서 여기 전두엽이라고 하는 것에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전두엽에서 감각통에서 지각을 거쳐서 모아진 정보들이 전두엽에서 종합이 돼요. 이걸 통각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종합이 되고 나면 그때서야 저 대상에게서 이 냄새가 나고
이렇게 생겼고, 이런 피부의 느낌이고, 이렇게 하나의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감각을 통해 지각을 통해 종합이 되어야만 우리는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생각이 요 전두엽에서 형성이 되면 요게 측두엽이라고 되는 요 사이에 편도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 전두엽과 측두엽 사이에 편도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장기기억 장치인 해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 안으로 그 종합된 개념과 기억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서 여기서부터가 되게 중요한데요. 들어가서 저장돼 있다가 새로운 감각이 생길 거 아니에요. 새로운 감각이 생기고 그다음에 지각이 돼서 종합돼 들어올 때 이제 이게 새로운 정보들이 종합돼 들어올 때 여기에 있던 이 편도체와 장기기억 장치 해마에 있던 원래 종합돼서 내가 갖고 있던 개념들이 막 올라옵니다. 새로 종합되는 정보들에게 막 올라와서 이 새로 들어오는 정보들을 막 공격해요. 막 공격해서 이 새로 들어온 정보가 객관적으로 자기 스스로 그 정보를 유지하지 못하게 원래 내가 갖고 있던 기억이 그걸 융합합니다. 이렇게 우리한테 생각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객관화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능이 뇌에 없습니다.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정보와 융합하는 형태로 모든 정보들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 그림은 이제 그 정보를 우리가 그 융합하는 과정에 대한 그림이에요. S1이라는 게 과거에 원래 있었던 우리가 이미 종합해서 편도체와 장기기억 장치에 저장해 놓은 그 기억이고요. S2가 새로 들어오는 객관적 정보들인데 이 S2 객관적 정보들이 객관화된 상태로 있을 수 없고요. S1을 통해서 해석돼서 우리에게 이미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개인은 객관적 정보라는 걸 갖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모든 개인은 각자의 경험이 다 다르잖아요. 쌍둥이도 경험이 달라요. 엄마와 자녀는 당연히 경험이 다르죠. 그러니까 모든 개인은 원래 갖고 있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세상에 대해서 정의 내리고 있는 그 정의된 개념의 종합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정보가 들어올 때 우리는 이 정보가 객관이기 때문에 다들 이 정보를 내가 해석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해석할 거야 라고 착각을 하지만 지금 이 안에 그나마 같은 가치로 모인 이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사실은 이 동일한 외부를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 다 각자의 S1들로 같은 걸 바라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S2를 바라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자가 갖고 있는 S1으로 다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완벽한 소통이라는 건 가능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사람이 소통하는 걸 기호로 표현을 해본 건데요. 마음이 이렇게 있어요. 마음이 있고 요 마음이 얼마나 표현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가까운 여러분 그 배우자들 혹은 자녀 부모에게 얼만큼이나 보여줘 보셨나요? 이 마음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마음은 보일 수가 없어요. 마음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마음은 감각되지 않아요. 마음은 볼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만져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마음은 감각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각 개인 안에만 있는 거죠. 아마도 저기 편도체와 해마 어디쯤에 보통 마음 그러면 여기 가슴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심장이 있고요. 마음은 보통 여기에 있죠. 머리에 두뇌에 있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뇌를 열고 보여줘도 이 뇌 구조만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는 없어요. 마음을 알 수 있는 건 없죠. 마음은 결국 기호로 전달이 됩니다. 마음을 전달하는 건 기호죠. 표정도 기호예요. 뭐 손짓, 뭐 어떤 이런 것들로 전달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마음이 결국은 기호로 타자에게 전달이 되는데 마음이 타자에게 전달되는 기호 안에 얼마나 담을 수 있을까요?
기호 안에 마음이 담겨지지 않죠. 내 안에 막 아내를 향한 사랑이 막 뜨겁게 막 자라나 있는데 그거를 담아낼 방법이 사랑이밖에 없어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이 마음을 담아내야 된다는 게, 이게 그래서 좀 다른 말을 하고 싶어서 사랑해론 충분히 안 될 것 같아서 사롱해, 뭐 랑사해, 뭐 안나쿤타 끼리에 뭐 이렇게 아무리 해봐도 뭐 알아들을 수 없죠. 결국은 이 세상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어떤 기호에 우리 마음을 담아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 마음은 그런 전달되는 기호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자는 내 마음을 들은 기호에 의해서 들은 타자는 또 이 사람의 아까 얘기한 S1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중심으로 전달된 기호를 해석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나의 마음과 타자가 해석해 놓은 해석체는 요거는 불가능성이라는 표시인데요.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전달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소통을 할 때 이걸 전제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저 사람이 알아줬다고 생각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호를 아무리 잘 사용해서 전달을 해도 마음이 전달될 가능성이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그걸 꼭 말을 해야 알아? 말을 해도 전달이 안 되는데 말 안 하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 해석하는 겁니다. 전부 해석하니까 결국 저 사람의 S1이 아니라 내 S1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을 해야 알아? 그렇게 말할 때 전달된 그 마음은 내 해석에 의해서 내 맘대로 이 생산해낼 수밖에, 결과를 도출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있어서 완전한 소통이라고 하는 건 그냥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설명 안 해도 사실은 다 알아요. 마음이 다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소통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 다 알죠. 그런데 우리는 이 기호로 전달을 되고 잔여물이, 마음의 잔여물이 남잖아요. 찝찝하단 말이에요. 우리 뇌가 욕구를 가져요. 뇌가 욕구를 가져요. 뭔가를 하고 싶어요. 내 뇌는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욕구를 가져요. 그런데 내 뇌가 알아요. 전달이 1%밖에 안 됐어요. 그럼 99%가 전달 안 된 것에 대한 미련이 남죠. 이걸 어떻게든 전달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뭘로 이게 전달이 되냐면 감정으로 전달이 됩니다. 짜증, 분노, 미움, 이런 것들로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호에 잘 담아서 전달이 되면 사실은 이 뇌가 안정이 돼요. 다 전달했어. 근데 여기에 편도체 안에 전두엽에 막 가득한 내 마음에 기호화할 수 없는 정보들이 막 있는데 기호로는 이거를 5%밖에 못한 거예요. 그럼 95%를 전달을 못하니까 뇌가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감정이 막 솟아오르고 그것들을 어딘가에다가 이제 표출을 해야 되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에게는 이 남은 자녀분의 전달되지 못한 마음을 어떻게든 표현하기 위해서 심리 게임을 합니다. 심리 게임을 하는 건 모든 인간에게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인데요. 이 심리 게임은 아주 100개가 넘는 심리 게임이 있어요. 120여 개의 심리 게임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개만 이런 거다라고 소개를 해드리면, 구원자, 박해자, 희생자 게임. 이제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지는 않은데 이제 뭐 부부싸움을 막 해요. 부부싸움을 막, 그러니까 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막 이제 구박을 해요. 그러면 이제 며느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변호를 해주죠. 요런 구도예요. 제가 시어머니 며느리로 한정을 해서 죄송한데 이제 이런 예가 한국 사회에서 많이 들어져서 이 예를 들었는데요. 이런 관계는 사실은 시어머니 며느리 그 편을 들어주는 뭐 구원자, 뭐 남편이든 자녀든 그런 관계로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에 대체로 다 나타납니다. 부부들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판결이 안 날 때,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부부싸움이 많을 수밖에 없죠. 부부들이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는 잘 안 맞아서라기보다 기호가 더 많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더 많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많이 맞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기호 자체를 안 던지니까 안 맞는 걸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부부싸움을 하다가 보니까 서로 안 맞고 의견이 다르니까 그 다음에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 구원자를 찾아요. 각자 서로가 희생자인 거죠. 서로가 박해자인 거고 각자가. 그 구원자를 찾으면서 아이를 부르죠. 누구누구 일로 와봐. 너 한번 들어봐. 너 엄마 말이 맞아, 아빠 말이 맞아. 그런 관계들, 누군가에게 판결을 요하는 관계들이 인간관계에서 계속 나타나죠. 교회에서는 그게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는 그게 목회자였을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걸 가로질러 가야 되는 게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런 판단할 수 있는, 판결해주는, 마음이 소통이 안 된 데에서 나타나는 오차 범위들을 결정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인간은 늘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임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너 때문이야 게임도 그래요. 아까 5%만 전달되고 95% 전달이 못 됐을 때 짜증이 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뇌의 구조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원인과 이유를 늘 찾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이러지? 고민을 하기. 사실은 이유가 없을 가능성이 더 많거든요. 나의 분노와 짜증과 잘못된 내 상황들이 이유가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는 이유 찾는 건 너 때문이야에 나를 두는 거죠. 나 때문이야. 내가 죄 지어서 그렇구나. 전통적인 교회들에서는 내가 이번 주에 교회를 빠졌더니 차 사고가 난 거야. 뭐 이런 뭔가 차 사고에 대한 원인을 나에게서 찾든지 아니면 뭐 누군가에게 또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치원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저희 교회에 제가 유치부도 담당을 하는데 유치부 아이들 보면 이제 지나가다가 지가 넘어졌는데 막 울어서 왜 울어?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저 먼 발치에 있던 오빠를 가리키면서 오빠가 뭔가 뭔가 원인을 누군가한테서 찾아야 돼요. 이게 아이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어른들한테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어떤 다 기호화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기지에서 나오는 심리 게임들입니다. 그래서 또 뭐 내 도움을 받아 게임도 있어요. 내 도움을 받아 게임은 내 안에 다 표출되지 못한 정동이 이제 5%밖에 표출이 안 되고 95%는 남아 있잖아요, 마음이. 그 정동을 어딘가로 표출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거예요. 원하지 않는데 반찬 싸들고 가요. 옛날에는 이게 통했죠. 근데 요즘에는 이거 되게 힘든데 좀 상대방은 원하지 않아요. 반찬을 막 싸들고 가서 이거 먹어. 그러면 고마울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되게 싫어하는 반찬이에요. 자꾸만 이게 쌓이고 쓰레기가 되는데 자꾸 갖다 주면서 고맙다 그랬더니 그 인정을 받으면서 인정 욕구 때문에 계속 오지랖으로 가죠.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나중에 거절을 해요. 그만 갖다 주셔도 돼요, 이제. 그만 갖다 주셔도 돼요. 내가 원하지도 않아서 왜 자꾸 갖다 주세요? 그러면 상처받죠. 그래서 이게 적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종의 게임이에요. 이런 게임들이 100가지가 넘는 120여 개의 게임을 사람들이 하고 아마 더 있겠죠. 그냥 학문적으로 정리한 게 120여 가지라는 거지 아마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요. 이런 식의 게임들이 인간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프죠, 사람이.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아프죠. 그럼 굳이 이렇게 서로 아프면서까지 공동체를 굳이 이뤄야 하나요? 하나님은 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했고 이 세상은 왜 가정을 꾸려야 되며 왜 굳이 사람들과 만나고 지내야 할까요? 이렇게 아픈데 혼자 그냥 히치코모리처럼 그냥 혼자 갇혀서 살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또 그렇게 혼자 갇혀서 사는 경우들은 또 다른 고통들이 드러나죠. 우울증이 오게 되고요. 불안증이 오게 되고 강박증이 오게 되고 이런 다른 심리적인 증상들이 찾아와서 다른 종류의 고통들이 또 찾아옵니다. 그건 또 왜 그럴까요? 인간의 자아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자아는 내가 생각한 나예요. 자아는 나 자체를 자기라고 한다면 자아는 내가 생각한 나예요. 자아가 건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건강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 자아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타자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자아는 자기 스스로 형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거울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아까처럼 내가 이제 눈을 전혀 볼 수 없는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난 앞을 볼 수 없었다고 가정해봐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외부도 내 모습도 본 적이 없었어요. 아,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장님으로 말고 거울이 없는 세상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울이 없어요. 물에도 비춰볼 수 없습니다. 그냥 내 자신을 볼 수 없는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동 거울도 없는 거예요. 유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비출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알죠?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말해주면 알아요. 진짜 원래 막 박보검처럼 잘생긴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너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생겼니? 이 말만 어릴 때부터 계속 들어온 거예요. 나는 거울을 못 봤어요. 이 말만 계속 들어와요.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 자기가 못생긴 줄 알고 위축돼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 꺼려지게 돼요. 근데 정말 막 이게 못생긴 거를 기준을 두면 안 되지만 본인 스스로 그걸 캐릭터 삼았으니까 이제 옥동자라고 아시나요? 옥동자가 태어났어요. 근데 네. 옥동자를 사람들이 보면서 너무 잘생겼다 이러면서 어릴 때부터 쫙 듣고 살았어요. 그 옥동자는 자기가 잘생긴 줄 알고 살아요. 이게 자아예요. 자아는 결국 타자가 나에게 보이는 반응을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꼭 말만이 아니에요. 타자가 나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봐주는지, 얼마나 사랑스럽게 나에게 말해주는지, 이런 게 감각으로 다 들어와서, 아까 그 감각 영역들을 통해서, 전두엽 통해서 종합이 돼서, 편도체와 해마에 나에 대한 자아상이 다 기록이 돼요. 그래서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나 스스로 아무리 되뇌어봐야 미비합니다. 결국은 타자가 그것들을 나에게 보여줬을 때, 비춰줬을 때 내 자아상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공동체가 타자가 없이는 나도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혹은 문학가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타자는 나다. 지금 이 타자는 나다라고 하는 비슷한 표현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런 사람의 심리적인 과정 때문에. 사람의 그 심리를 형성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정체성, 주체성, 존재감입니다. 이게 다 타자로 인해서 형성이 돼요.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한국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고, 또 여러분은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잖아요. 누군가는 가장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고, 또 누군가는 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고, 각자의 정체성이 있죠. 이 정체성을 어떻게 사람이 확인할까요? 저는 타자와의 동일시, 차별성을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이를테면 이 세상에 한국인만 있다면 우리는 한국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인할 수 없어요. 한국인이 있으면서 외국인, 미국인도 있기 때문에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동일시와 차별성, 타자와의 동일시와 타자와의 차별성을 통해서 정체성이 생겨요. 그러니까 타자가 없이는 인간에게 정체성이라는 건 없어요. 정체성이 없으면 불안에 휩싸입니다. 정체성이 없으면 불안해져요. 그래서 타자가 없으면 결국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타자와 관계를 단절하고 홀로 들어가면 우울과 불안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체성이라고 하는 건 내가 타자에게 무엇인가를 하는 걸 통해서 나타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타자에게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도 타자가 필요해요. 존재감이라고 하는 건 자존감하고는 좀 달라요. 사실은 그 자존감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실천적으로 강조를 하지만 실제로 자존감은 굉장히 미비해요. 자존감은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어떤 이걸 스트로크라고 표현하는데요. 어떤 심리적인 자극을 줘서 나의 존재감을 스스로 존재감을 세우는 건데 자존감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너무 좋은데 자존감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는 굉장히 미비합니다. 대체로 이건 존재감인데요. 존재감은 타자로부터 형성이 돼요. 그래서 타자와 타자 사이에서 내가 보여지는 것, 내가 말해지는 것, 내가 들려지는 것, 내가 만져지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존재감이라고 하는 게 형성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이 정체성과 주체성과 존재감을 통해서 인간은 행복감을 느끼는데요. 그래서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선 결국은 타자가 필요하다는 의미예요. 이거는 이제 책 광고 겸 제가 조만간 쓰는 곧 나올 책에 있는 문구인데요.
유아기의 초기 존재감은 신체에 대한 자극에서 시작이 돼요. 신체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줘요. 실제로 만져지는 걸 통해서 아기들은 살아있음을 확인을 해요. 신체적 존재성이 타자에게 보이고 내가 타자의 신체적 존재성을 보는 것이 존재감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존재감을 갖기 위해서는 타자 앞으로 가는 게 필요하고요. 살과 살이 맞닿아서 자기 감정을 타자에게 표현하여 타자로부터 공감을 얻고 타자와 차이를 발견하고 자기가 타자의 연민을 갖는 과정에서 존재감이 생성이 됩니다. 다시 아까 이 기후 이론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마음과 해석, 타자가 생산하는 해석이 일치될 수 없다면 우리는 반대로 근데 또 타자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 고통과 기쁨을 다 공존해서 갖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맞아요. 이 두 개는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가로질러서 타자로부터 받게 될 상처를 가로질러서 그 상처를 봉합하고 주체성과 존재감과 정체성을 그리고 내 자아를 건강하게 형성할 대상들을 만나는 거죠. 그 여정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내는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형성하는 건 저는 되게 인간 존재상 불가피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되게 보수적인 책이긴 한데 교제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삼위일체를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학적인 논리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교제하는 분들이었다. 하나님은 교제하는 분들이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고 인간들에게도 그런 속성이 하나님을 닮아 형상화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갖고 가는데요. 저는 굉장히 동의하는 지점이 있어요.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원리들을, 심리적인 원리들을 통해서 봐도 교제하는 속성이 그냥 불가피하게 있다. 뇌의 구조를 보든 인간의 교류 관계를 보든 교회로서 행복감을 찾아 나가는 과정, 그 안에 물론 고통이 있는데 그거를 가로지르고 넘어서서 행복감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하나님이 교회에 기대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소, 제가 이제 인하대 인문융합치료센터라고 하는 곳에, 인문융합치료연구소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요. 저희 연구소에서는 어떤 걸 연구하냐면, 지금 현대 심리학은 모든 인간들의 보편 심리를 연구해서 그 심리의 이론들이 대체적으로 다 보편 심리들인데, 저희가 연구하는 거는 소수 심리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러니까 기존에 예전에 있었던 심리 치료의 방법을 보면 보편적인 심리의 원리가 있고 그 보편적인 심리의 원리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에게 너 이거 벗어났어 이러면 네가 힘들어져 다시 보편성으로 들어와 하는 방식의 그런 상담을 진행하는데요. 저희가 연구하고 개발하는 건 그 보편 심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소수적인 심리의 원리가 또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연구해 보니까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거대로 고려를 해줘서 그걸 중심으로 그 사람의 감정 체계가 재구축되어야 한다고 보는 게 저희 연구소에서 주로 하는 그 연구고, 그래서 그 연구의 대상이 주로 다문화 가정의 그 외국인 노동자, 이주자들, 성소수자들, 이제 이런 뭐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주로 그 연구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심리의 원리가 보편 심리의 원리와 다른 지점, 그리고 그 심리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그걸 어떻게 수용하고 그분들은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연구하는데요. 저는 교회에도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교회가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편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인지와 정서가 있을 텐데요. 거기에서 보편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을, 좀 더 배려해주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도 기호화할 수 있게 장을 열어주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이제 뭐, 소위 저희 진영에서는, 새만교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민주적 운영으로 잘 커버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더 많이 그런 작은 소리들이 더 많이 기호화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장치들이 더 많이
또 교회 안에서도 개발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심리학, 특히 이제 제가 했던 가장 큰 많이 연구했던 분야는 교류 분석인데요. 교회에 적용하기 위해서 교류 분석이라는 걸 이제 많이 연구를 했는데, 많은 교류의 형태가 있는데 이 교류 분석에서 연구하는 그 주된 관심사는 이 상황에서 마음을 어떻게 더 정확하게 기표화할 수 있는가 하는 데 관심을 갖고요. 그렇게 해서 교류 분석에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 그 교류 형태를 구분을 했는데, 교차 교류라고 하는 거는 서로 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몇 시야 물어봤는데 네가 봐. 뭐 이런 거. 지금 몇 시야? 그럼 3시야? 이러면 되는데 지금 몇 시야? 네가 봐. 뭐 이런 것들이 서로 주고받고가 안 되는 이런 걸 교류 분석, 교차 교류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은 마음을 점점 갇히게 만들죠. 기호화되지 못하게 만들죠. 그리고 이면 교류라고 하는 건 이제 한국 사회에 되게 유교 사회에 많은 건데, 마음과 달리 예의를 갖추는 것. 물론 한국 사회에서 이게 되게 중요하고 좋죠. 그런데 사실은 예의를 갖추기 위한 그런 제스처들이 심각하게 남발되고, 나는 이게 습관이 돼서 나는 늘 마음을 못 표현하지 못하고 마음과 다른 걸 표현하고 살아가는 게 한국 사회에서는 되게 보편화돼 있죠. 근데 그런 게 마음을 좀 병들게 해요. 그러니까 좋지는 않은 형태입니다. 예의 바르다는 소리는 들을 수 있는데, 한국에 만연한 이런 교류 형태들이, 물론 그런 그 윗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권위 의식이 그런 교류 형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지양되어야 할 교류 형태고, 상보교류라는 게 제일 좋은 건데요. 정확한 정보에 해당되는 정확한 답변이 오고, 내 묵혀진 감정들을 감정이 아니라 기호에 담아서 전달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상보 교류입니다. 주고받고가 잘 되는 기호에 잘 담기는 거죠. 그래서 상보 교류라는 입장에서 볼 때 정동으로 표현되는 건 문제를 많이 야기하거든요. 와! 하고 화를 내면 문제를 많이 야기하는데, 1차적으로 표현되지 못한 마음이 막 강하게 많이 올라오기 전에 기표화하는 연습을 상보 교류에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화가 났을 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 화났어. 기표에 내 마음을 직설적으로 담는 거죠. 나 화났어. 창피한 게 아니거든요. 나 삐졌어. 기표로 그거를 기호화하고 나면 마음이 굉장히 많이 표현이 되고, 상당히 많이 어그러지죠. 물론 그동안 계속 분노를 해왔던 분들은 그 패턴이 이미 잡혀 있어서 기표화로 전환을 하는 작업이 쉽지 않죠. 전환을 해도 잔여 정동들이 계속 남아 있는데, 이런 전환한 연습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잔여 감정들을 많이 해소할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몇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마음을 기호하는 방법들을 대표적인 거 3개만 이야기를 하면요. 그 에믹과 이틱이라는 건데, 에믹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아까 그 S1이라고 했던 우리 뇌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우리의 경험치를 가지고 자꾸 해석을 하는데, 그거를 판단을 중지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의 말만을 최대한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뇌를 돌려야 됩니다. 자꾸 해석이 계산이 되려고 하는 걸 중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 계속 내가 원래 갖고 있던 S1을 가지고 해석과 분석을 계속 하거든요. 그거를 중지하고 상대방이 전해준 기표를 중심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연습이 공동체 안에서 좀 자연스러워지면 굉장히 대화들이 치료적이 되고요. 또 인간은 아무리 기호를 잘 사용해도 다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그 특성하신 분이 뭐 자기 과거 사진도 보여주시고 했잖아요. 그런 게 교회 안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치료적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내러티브를 알고 있을 때 기호가 잘못 전달이 돼도 이해할 수 있는 여지들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건강한 소통을 위해서는 오히려 자기 내러티브 개방이 긍정적인 측면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이 내러티브 개방도 사실 단계가 있고 거리에 따른 내러티브 개방의 분량들이 있기 때문에, 내러티브 개방을 너무 과도하게 할 필요도 없고, 관계 설정에 따라서 조금씩 내러티브 개방을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면, 나의 존재가 드러나면 내가 하는 기호도 수용될 수 있는 방식인데요. 이런 것들도 이제 외부 회사나 이런 데서는 어렵지만 교회 공동체에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보고요. 또 사소한 교류들을 통해서 정체성이 확보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일상에서 벗어난 그런 사소한 교류들, 그러니까 뭐
아주 중요한 교회의 핵심적인 그런 논의들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야구 게임 이야기, 드라마 얘기 이런 거 많이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감정도 전달이 되고 내 마음들이 우회적으로 기호화가 되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우리의 묵혀진, 표현되지 못했던, 기호화되지 못했던 많은 감정들을 해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수다라고 하죠. 이런 수다도 일종의 그런 어떤 기호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기술도 들리고, 그리고 기호에 직면할 수 있는데 마음이 기호화되는 것들에 서로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서로 간에 발견할 수 있게 만듭니다. 네,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였고요. 요지는 제가 계속 연구하고 고민하고 교회에 적용하고 싶은 거는 교회가 어떻게 좀 치료 공동체, 안식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고, 저는 여러 그 공동체 학자들, 지금은 제가 심리학적인 측면에서만 이야기를 했지만, 또 공동체 학자들도 있거든요. 공동체를 연구하는. 그래서 그런 학자들을 연구하면서도 생각해 볼 때, 좀 교회의 이런 안식 공동체 혹은 치료 공동체로서의 힘이, 잠재된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이런 어떤 목사들의 권위나 그런 교회의 투명하지 않은 형태들을 지양하면서 좀 더 미래적인 그런 교회들을 추구하고 있는 이 교회들에게서는 이런 요소들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전에 새만교회 왔을 때 기억이 잘 안 나요. 질문을 받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질문을 받고 기도를 했었나요? 제가 기도를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고 질문을 받았었나요? 어떻게 해야 네, 되죠? 질문은 이따 광고 후에 네. 네, 하겠습니다. 그럼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기대하시는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교회들의 활동들을 통해서 교회가 정치를 바꾸기도 하고 또 창녀와 고아와 과부와 약자들을 돕기도 하며 또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위로와 헌신과 격려들이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특히 오늘은 그 중에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서로 간의 위로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나눠봤습니다. 새만 공동체, 새만 교회 안에 주님께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셔서 서로 위로하고 안식하고 서로 간에 치료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